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버려져서 갓난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부모님, 가족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아예 없답니다. 포대기에 쌓여 옹알이하던 시절부터 수녀님 혹은 고아원 부모 선생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굵어가면서 학교 다니며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있다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나의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런 궁금증과 본 적도 없는 부모님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더랬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림이나 체육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서 고아원 내에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아이니까 얼굴이 예쁘거나 그랬다면 또 입양이라도 빨리 되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축에도 속하지 못했죠. 까무잡잡한 피부에 외꺼풀에 찢어진 눈, 키도 작은 데다 코는 들창코에 가까웠어요. 모자 쓰는 것을 싫어하는데 또 바깥놀이는 좋아해서 양볼 가득 또 주근깨는 왜 그리 많았던지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그 못난이 얼굴을 하고도 해벌쭉 잘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조금은 기특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웃을 건덕지가 별로 없는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깨발랄한 천진한 웃음을 짓고 있는 어린 고아가 지금은 30대 후반의 어른이 되었다니 참 세월이란 게 가끔은 야속한 게 아니라 대단하고 단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못난이 고아 소녀였지만 그런 제게도 그래도 장점 하나가 있었으니 그건 목소리가 무척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울음소리마저도 독특했다고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었죠. 너는 갓난아기 울음소리도 다른 애들과는 달랐단다. 한 번 들으면 잊기 힘든 독특한 음성이랄까? 커서도 얘가 과연 목소리가 좋을까 싶었는데 네가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 하나는 타고난 것 같구나. 정말요? 제가요. 그래서 수녀님, 커서 배우가 되어볼까 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연기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네가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이 너무 평범해서 배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은 하나같이 미남 미녀들이잖아. 안 그래? 야, 뭐라고? 네 얼굴에 영화배우?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점심에 먹은 비빔밥이 코로 넘어오려고 하네.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겨서 말이야. 야, 너 나 무시하지 마. 그러다 내가 진짜 나중에 배우가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어떡하기만 어떡하냐? 그때는 쟤가 내 고아원 동기인데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네. 나 쟤랑 되게 친했는데 자랑해야지 뭐. 메롱. 야, 배우 하겠다는데 놀리지 말고 놔둬라. 혹시 아냐? 쟤는 얼굴이 까맣고 못생겨서 사람들이 TV에서 한번 보면 너무 놀라 절대 안 잊어먹어서 또 완전 유명해질지? 그 시절만 해도 요즘처럼 개성 강하고 평범한 페이스의 연기파 배우들이 많지 않던 시대라서 제가 배우하겠다는 장래희망을 사람들은 죄다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린 시절에 저는 오기 하나는 짱짱했어요. 두고 보라지. 내가 커서 진짜 배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유명해져서 내 앞에서 그때 미안했다고 싹싹 빌 날이 꼭 오고야 말게 만들 테다. 그런 당찬 포부를 가졌었죠. 천주교 산하의 고아원이라서 매주 교리문답 공부를 해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도 늘 소설이나 시나리오 책을 읽으면서 혼자 연기 연습을 하곤 했답니다. 로미오. 그대의 이름은 어째서 로미오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거부해요.
그렇게 못한다면 애인이란 맹세만 하세요. 그럼 나도 더 이상 캐퓰릿이 아니에요. 이름이 뭐 별건가요? 그대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를 다 가지세요. 이 맹랑한 것,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꼬맹이 입에서 뭐? 나를 다 가져? 교리문답 시간에 하라는 교리 공부는 안 하고 야식구리한 소설이나 읽고 있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응? 수녀님, 이건 야식구리한 소설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요. 수녀님은 줄리엣의 명대사도 모르세요? 로미오. 그대의 이름은 어째서 로미오인가요? 시끄러워. 네 이름이 어째서 박마리인지 내가 되려 묻고 싶은 심정이다. 쓸데없이 말대꾸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벌이 나서. 오늘 박마리는 자유시간은 없다. 그 시간에 화장실 청소나 깨끗하게 해놔. 그렇게 뻑하면 수업시간이나 교리문답 시간에 혼자 책 보며 연기 연습을 한답시고 딴짓을 하는 바람에 복도로 쫓겨나거나 벌을 서기 일쑤인 저였습니다. 그렇게 말썽쟁이로 찍혔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설이나 희곡집을 보면서 연기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거든요. 가끔은 동화책이나 고전을 마음대로 각색해서 연기해보는 것도 제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한날은 신데렐라를 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대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야, 너는 남아서 청소나 해라. 우린 파티에 가야 해서 단장해야 하니까 드레스도 다려놓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놔? 나 듣자니까 어이가 없네. 내가 몸이 2개야 3개야. 청소면 청소, 옷 준비면 옷 준비. 둘 중에 하나만 시켜. 그리고 파티는 나도 갈 거야. 어차피 드레스도 내가 다 만들었고 나 안 데려가면 드레스 숨겨놨는데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주지롱. 브라보! 한참 신데렐라 각색 버전 연기에 빠져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짝짝짝 박수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연기 연습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처음 보는 해사하게 잘생긴 20살 초반의 청년이 절 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누구신데 그렇게 배꼽 빠지게 웃는 거죠? 오, 깡패 신데렐라 캐릭터가 진짜 신선한데? 그렇게 새언니들한테 한 방씩 먹여주는 신데렐라. 맞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신데렐라일지도 모를 것 같네. 근데 꼬맹이 너는 동화책 내용 바꿔서 뭘 그렇게 열심히 읽어? 동화책 읽는 게 아니라 연기 연습하는 건데요. 연기 연습? 오, 너 보니까 배우가 하고 싶구나?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려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더랍니다. 왜냐고요? 제 꿈이 배우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또 박장대소 터뜨리면서 네 얼굴에 무슨 배우냐, 꿈도 야무지다 놀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해사한 청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얼굴 가까이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조금 겁이 나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왜 그래요? 왜 사람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바짝 들여다보고 그래요? 꼬맹이 너 배우의 눈을 가졌구나. 깊고 반짝거리고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 네 표정도 아까부터 찡그리고 웃고 울고 하는 것 뒤에서 다 봤는데 표정도 참 다양해. 어색하지 않게 각양각색 얼굴로 자연스럽게 변할 줄 알아. 뭐라고요? 전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당최 잘 못 알아먹겠어요. 뭐 내가 하는 말 굳이 다 알아들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목소리도 참 개성이 강하구나. 지금 몇 살이야? 학교 몇 학년? 전 12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영화 동아리에서 방학을 맞아 봉사활동을 계획했는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지내는 고아원을 방문한 것이었죠. 원장 수녀님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대신 고아원 배경의 단편 영화 촬영을 허락해달란 조건을 내건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야, 나 이제 겨우 22살밖에 안 됐어. 너하고 겨우 10살 차이 나는데 아저씨 호칭은 너무하지 않냐?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큰 오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요. 뭐 그럼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요? 땡땡대학 영화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장래 영화감독이 꿈이야. 이건 내가 늘 촬영용으로 들고 다니는 세미 카메라고. 감독 오빠는 마치 친오빠처럼 저에게 아주 살갑게 굴면서 장난도 많이 치는 등 봉사활동 기간 내내 저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연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답니다. 살면서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긴 했지만 특히나 제 꿈에 관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는 게 난생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신이 났어요. 감독 오빠는 자신의 졸업작품 시나리오라며 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었죠. 그리고 단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딱 너 또래 여자애니까 네가 연기해볼 생각 없냐면서 저에게 단편 영화 출연을 권했습니다. 저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보는 일, 그건 진짜 늘 마음속에서만 품고 꿈에서만 실현하던 일인데 그 꿈을 실제로 실현할 기회가 왔다니 얼마나 기뻤던지요. 저는 감독 오빠에게 받은 시나리오를 단숨에 읽어내리고 그날 하루가 안 가 통째로 대본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감독 오빠와의 대본 리딩이 시작되었죠. 엄마! 술 좀 그만 마시고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할머니 가게에서 들어올 시간 다 돼가. 왜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매일 할머니한테 욕을 보냐고. 지금 네 대사토는 너무 화만 나 있고 따지기만 하는 어투야. 네가 엄마한테 가지는 감정이 불편과 분노만은 아니잖아. 어린 너와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두고 바람나 도망간 아빠. 그런 아빠를 못 잊고 술로 세월 보내는 엄마에 대한 불쌍함과 연민. 그런 감정도 깔려있는데 무조건 화난 얼굴과 표정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와, 맞다. 진짜 그러네요. 불쌍하고 짜증나고 슬프면서도 화나는 그런 뭐 달았다가 짰다가 그런 느낌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빙고. 역시 너는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구나. 네가 캐치한 그 감정 가지고 다시 가보자. 그렇게 감독 오빠는 저에게 연기 수업까지 해주면서 대본 리딩도 하고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때로 정말 촬영도 하고 그랬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 방면 일을 하게 되면서도 감독 오빠만큼 합이 잘 맞는 감독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오빠와 제가 합이 잘 맞는다는 사실도 잘 몰랐죠. 그냥 영화 감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뭘 잘 알고 예민하고 센서티브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답니다. 말이야, 배우는 감정, 머리뿐 아니라 몸도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해. 저기 풀잎 위를 날아다니는 배추인나비 보여? 저 나풀거리는 몸짓 어떻게든 온몸으로 한번 따라해봐. 몸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양손으로도. 자, 얼른. 그렇게 감독 오빠는요, 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학의 연기과에서 연기의 기초로 배우는 여러 가지 수업들을 거친 방식으로나마 제게 가르쳐준 것이더군요. 판토마임이며 기본 현대무용 등을 연기과에 들어간 학생들이 열심히 배운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지만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슴 뛰는 여름방학을 보낸 뒤 감독 오빠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오빠는 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며 주말마다 보육원으로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원장 수녀님께 허락도 다 받았다면서 졸업작품 단편 영화에 저를 출연시키기로 했다면서 가을부턴 촬영도 같이 나가자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빨리 촬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때까지 대본을 읽고 또 읽고 연기 연습 무진장 많이 해놓겠다고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재회의 약속을 하고 감독 오빠가 돌아가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앞을 가리던지요. 주말마다 너 보러 올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면전에 대고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황급히 뒤돌아 보육원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게 감독 오빠와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할 것을. 뒤늦게서야 후회를 많이 했죠.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온다고 자신의 졸업작품 영화를 함께 촬영하자고 했던 감독 오빠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뒤 영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의지할 가족이라곤 세상 천지 한 명 없었던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따뜻한 정과 순수하고 깊은 호의를 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연락 한 통 없이 소식을 끊어버린 감독 오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죠. 수녀님, 감독 오빠요. 다니는 대학교가 땡땡대학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 저희 학교 개교기념일이라서 학교가 쉬는데 그날 서울에 감독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얘 말이야. 네가 서운해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 감독 오빠란 사람 대학교 휴학했다고 하더라. 주말마다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리 호언장담하더니 보육원 촬영도 고민하다 허락해줬는데 젊은 사람이 그리 신뢰가 없어서요. 원. 저번 주에 통화했는데 어디 미국인가? 멀리 유학을 떠나게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보육원에는 이제 아예 못 온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어. 저하고 영화도 졸업작품도 찍는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순진한 것. 요 녀석아, 그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은 거야? 너하고 촬영 얘기는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던데 앞으로 보육원 오지 않을 거란 말만 못을 박더구나. 너한테 잘 지내라고 꼭 훌륭한 배우가 될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만 전해달라던데? 저는 원장 수녀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나. 속상하면서 괘씸하기까지 했죠. 유학을 가더라도 와서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친해졌고 친오빠 이상으로 저를 생각했는데 감독 오빠에게 나는 그저 봉사활동 와서 만난 좀 재미난 고아 여자아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데 못 주겠어요. 많이 보고 싶었고 생각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감독 오빠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오빠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를 겪으며 또래 친구들이 선생님도 좋아하고 학교 오빠나 남자애들을 좋아해서 설레어할 때 저는 그냥 철진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친구들을 관망하는 좀 애늙은이 같은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총각 선생님도 친구들이 모두 하트의 눈빛을 날리는 전교회장 오빠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늘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단 한 사람. 감독 오빠의 존재가 여전했기 때문이지요. 20살이 될 무렵 고아원을 나와야 했고 서울로 상경해서 또 고단하기 짝이 없는 홀로서기를 하면서 감독 오빠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물론 가끔 오빠가 다녔다는 대학 앞을 지나가거나 할 때는 마음 한구석이 아리면서 오빠가 생각나는 게 사실이었지만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지원되는 정착금이란 건 턱없이 쥐꼬리만한 금액이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기회가 닿는 한 오디션을 부지런히 보러 다녔어요. 배우를 꿈꾸는 또래 친구들이 연기학원을 다닌다, 3년제 혹은 4년제 연기과 대학을 다니면서 연기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에 비해 저는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튜브에 나오는 연기 수업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좋아하는 배우의 딕션이나 제스처 연기 등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연구하는 거 말고는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 딱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학로 소극장에서 매표소와 무대 등을 관리, 청소하고 공연을 앞두고서는 포스터도 붙이고 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무대 뒤편의 의상 창고에서 간단하게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라 저는 월세도 아낄 겸 좋은 기회다 하고 지원을 했어요. 운 좋게 합격이 됐고 저는 소극장 관리를 하면서 어깨너머로는 배우들이 공연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연기도 배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 생각하며 힘들어도 신나게 일을 했답니다. 어이, 자네는 이름이 뭐야? 인사할 때 보니까 음성이 독특하고 울림이 있던데 뭐 혹시 이쪽 일에 관심 있어? 네, 제 이름은 박마리입니다.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많이 다니고 예, 저 배우 지망생이 맞습니다. 역시 내 눈은 못 속이지. 그래, 마리는 어느 대학 연기과 출신이야? 제가 형편상 따로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현재는 그저 독학으로 연기 연습 중이고요. 대표는 고아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란 제 이야기와 독립해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다 극단 아르바이트로 취직하게 된 제 인생 이력을 쭉 듣더니 대뜸 공연 중이던 연극작품의 연출가를 부르더군요. 연출가와 대표는 한참을 속닥속닥 둘이 귓속말을 하더니 지금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 알다시피 서브 조연이 너무 약해요. 집 나간 미도리가 기차역에서 펑펑 우는 장면. 저번에 배우들 연습하는 거 봐서 알고 있죠? 지금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예, 해볼게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가서 대본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연습하시는 그 작품 재미있어서 제가 짬나는 대로 읽다 보니 이미 다 머릿속에 저장된 상태예요. 대박. 대본을 그새 다 외웠단 말이야? 제가 다른 기억력은 딸리는데 대본 외우는 기억력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저는 연출가와 대표의 호감을 사면서 급작스럽고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오디션을 무사히 잘 치렀답니다. 대표와 연출가는 둘 다 제 연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딕션도 연기도 어디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아주 그냥 찰지고 감정기 팍팍 묻어나오는구만. 마리씨, 진짜 어디서 연기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 연기에 관한 생판 모르는 솜씨가 전혀 아닌데. 물론 대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초등학교 시절 저를 가르쳐준 연기 스승, 감독 오빠에게 연기에 관해 이것저것 배운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여름의 방학 기간 동안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짧고 굵은 연기 특훈을 전해준 사람, 감독 오빠였습니다. 그가 나에게는 처음이자 유일한 연기 스승이었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대표와 연출가에게 구구절절 늘어놓을 수는 또 없는 노릇이어서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찰나에 번갯불 구워 먹듯 오디션을 마쳤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공연 연습에 제대로 투입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배우들의 텃세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는 태도와 눈빛들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 취급. 딱 그것이었죠. 마리 씨는 연기과를 나온 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대표님 눈에 들어서
오디션까지 보게 된 거야? 설마 여배우들 이미지 깎아먹는 소파 승진. 뭐 그런 건 아니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정말. 왜, 억울해? 억울하면 진짜 실력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지. 그렇게 얼굴 실룩이지 말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 얼굴 실룩이게 만들어 보라고. 그 대단하다는 연기력으로 말이야.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는 밥도 저들끼리만 먹으러 나가고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저를 끼워줄 생각은 하지 않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우들 입장에서는 제가 눈에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자신들은 4년제 대학 나와 연기를 전공하고 또 몇 년 오디션 전전하면서 어렵게 극단에 들어온 건데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 나부랭이가 함께할 공연에 어느 날 갑자기 배우로 출연한다니. 짜증나는 게 당연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터스의 분기탱천에 대거리하는 대신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했답니다. 무대 청소도 하고 매표소 정리도 하고 포스터를 붙이는 일도 원래 제가 하는 일이니 밤잠을 줄여가면서 다 했어요. 막내 스태프가 줄곧 하는 일이던 화장실 청소나 커피 심부름 따위도 가능하면 제가 다 하려고 했죠. 연기도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아무리 작은 연극 무대라지만 작품도 꽤 유명한 작품이었고 연출가 역시 평단에서 인정받는 신이었어요. 제가 맡은 배역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내서 제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것. 꼭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공연 연습하고 밤에는 소극장 청소하고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분장실 간이 침대에서 대본을 읽다 스스로 잠이 든 늦은 밤이었네요. 그날따라 공연 리허설을 한다고 무대 의상인 얇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치마가 위로 올라가면서 누가 내 다리를 자꾸 만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비몽사몽 잠결에도 징그러운 손길의 느낌이 깨름칙해서 누구세요 하며 눈을 개슴츠레 떴을 때 저는 정말이지 경악하고 기함해서 깍 찢어지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요. 저를 오디션 보라고 추천했던 소극장 대표 말입니다. 나이도 거의 환갑 다 돼가는 중늙은 이놈이 제 치마를 걷고 다리를 주물럭거리더니 속옷 있는 데까지 손을 뻗으면서 징그럽게 웃고 있더군요. 이름이 박말이라고 했나? 네가 생긴 게 그렇게 전형적으로 이쁜 얼굴은 아닌데 말이야.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계속 끌리는 타입이랄까. 어때? 나하고 사귈래? 너 나하고 사귀면 네가 지금 하는 공연 너 서브가 아니라 메인 준으로 바로 꽂아줄 수 있는데. 생각 잘해라. 네 미래가 장밋빛이 되느냐 아니냐는 네 선택에 달렸어. 너 멍청한 년 아니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아니, 나 멍청해. 넌 더 멍청하고 추악한 늙은 변태고 말이야. 저리 꺼져, 이 더러운 대표놈아. 너 같은 거한테 몸 팔아서 배웠다느니 평생 무대 안 오르고 말아. 연기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왔지. 너 같은 거한테 노리게 되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줄 아니? 저는 대표가 벗겨서 손에 가지고 있던 치마를 빼앗아 당장 대표놈 얼굴에 씌워버렸어요.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아 허둥거리는 대표에게 분장실 구석에 무거운 화분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바닥에 쓰러진 대표가 아픈지 신음을 내지르더군요.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 분장실에 옷걸이와 소품 등을 마구 던져버렸습니다. 소품과 무대 의상에 깔려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낑낑거리는 대표의 신음만 가까스로 들려오더군요. 저는 여기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아 분장실 구석의 소품 박스에서 굵은 매직을 가져다 분장실의 흰 벽 위에다
다음과 같은 낙서를 남겼습니다. 나 땡땡 극단 대표 땡땡땡은 박머리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리고 제 데뷔작이자 첫 작품이 될 뻔했던 그 작품. 애증의 대본을 박박 소리나게 갈기갈기 찢어서는 대표가 깔려있는 소품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뿌려버리고 소극장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극계와 일별하고 한동안 연기의 연자도 생각하지 않고 생업전선에서만 일했어요. 뭔가 너무나 절실하고 강렬하게 원했던 꿈이 좌절되자 그 꿈의 언저리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기분. 여러분은 아실까요? 아마 누구나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젊어서 실패 하나 없는 인생이 잘 없으니까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할수록 꼭 한 걸음씩 뒤로 도망가 버리는 야속한 꿈. 제게는 배우라는 일이 그러했어요. 손 안에 넣어 잡으려고 애쓸수록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더미처럼, 좀처럼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런 꿈이었죠. 예쁜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기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건 열정과 그 옛날 감독 오빠가 인정해 주었던 재능과 좀 유별난 목소리.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기에 대한 갈증이 커져가면서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또 착한 남자 만나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같기도 했어요. 닥치는 대로 뭐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뭐 그런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인력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와 인사를 하고 어떤 직종이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으니 시급이 높은 일을 아무거나 추천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네. 뭐 성우나 아나운서 지원했었어요? 아나운서 지원했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뭐 한때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극판에서 좀 일했어요. 지금은 그쪽 일은 다 접었고 이제는 뭐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합니다. 아, 어쩐지. 아니, 그럼 아가씨한테 딱 맞는 일자리가 하나 있어.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목소리도 좋아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연기력이 받쳐주면 더할 나위 없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아가씨가 딱이네 딱. 전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인력 소개소 남자가 저렇게 신나하나 의아했죠. 설마 뭐 이상한 쪽의 일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물어봤더니 다행히 그런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사고로 다리와 얼굴을 크게 다쳐서 종일 집에만 있는 부자인데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간병인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성격이 강팍해서 책을 실감나게 아주 잘 읽을 사람을 구한다 하더군요. 책 읽는 걸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고용하지 않을 거라 했다나요? 참 별 괴벽스러운 사람도 다 있다 생각했더랬죠. 전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냐는 남자의 물음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남자가 적어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도착해보니 저는 생전 처음 와보는 서울 최고 부자 동네 청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건물 맨 꼭대기에 펜트하우스가 제 고용인이 사는 곳이었어요. 경기도 시골 외곽의 보육원에서 나고 자라고 상경에서도 반지하 원룸아니면 소극장 창고방을 전전했던 제가 그런 부잣집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긴장돼서 쿵쾅대는 가슴을 누르며 펜트하우스의 벨을 눌렀습니다. 대꾸도 없이 자동으로 문이 삑 열리더군요. 으리으리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식사와 청소를 전담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고용인이 누워있다는 방으로 안내하더군요. 여기 사장님이 아주 옛날에 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도 불편하시고 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불편하겠지만 그쪽도 파티션 밖에서만 사장님을 뵐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파티션 안쪽으로는 절대 시선을 두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본인한테 건네주는 책 그걸 읽어주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책만 읽어주고 가면 된다고요? 네, 그래도 그게 서너 시간. 사장님이 마음에 들면 대여섯 시간 내리 읽어야 되는 일이니까 나름 중노동이에요. 마음에 드시면 매일 부르실 거고 아니면 오늘로 끝일 수도 있고. 아가씨 하기 나름이니 한번 잘해보세요. 전 솔직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좀 의아한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파티션이 쳐 있어서 건너편 침대 위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지 좀채로 가늠할 수가 없었죠. 파티션 끝으로 살짝 발가락이 보여서 누군가 누워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사와 제 소개를 한 다음 파티션 옆에 놓여있는 의자로 가서 앉았어요. 의자 앞에 테이블에는 그날 읽어야 할 두툼한 소설책 한 권이 놓여있더군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책을 읽으려는데 파티션 안쪽에서 잠깐만 하고 저지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 책 읽는 걸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어? 무슨 부탁인데요? 일단 그쪽 눈 좀 감고 있어봐요. 아니, 왜 그런 이상한 부탁을... 싫으면 당장 나가던지. 오늘 일당은 그럼 반만 입금하는 걸로 하고. 이제껏 일하던 그 어떤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시급의 일자리라 저는 일단 눈 딱 감고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뭐 바로 문 밖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하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뭔 흉한 일이 나겠는가.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일단 남자가 시키는 대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기 플리비를 날아다니는 배추인나비 보여? 저 나풀거리는 몸짓 어떻게든 온몸으로 한번 따라해봐. 몸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양손으로도. 자, 얼른. 대뜸 눈을 감고 이상한 자세를 요구하는 남자.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남자가 시키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대박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의 음성이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음성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뱉는 말을 들으니 15년 전의 기억이 정광석화처럼 떠오르며 찌르르 감전된 듯한 전율이 일더군요. 배우는 감정 머리뿐 아니라 몸도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해. 그 말은 왜 안 하나요? 감독 오빠. 저는 감았던 눈을 뜨고 파티션 안쪽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순간 파티션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내리쳐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파티션이 거쳐지며 침대 위에 반쯤 걸터 앉아있는 사람의 정체가 보였어요. 얼굴 반 이상이 화상상처로 덮여 있었지만 그는 그 옛날 해사한 웃음이 너무나 싱그럽던 그 감독 오빠가 맞았습니다. 말이야, 박말이 맞지?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안 본 사이에 꼬마가 완전 아가씨가 됐구나. 그런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너 그 좋았던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저는 그간의 서름이 모두 폭발하며 감독 오빠 앞에서 목 놓아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나이가 차서 고아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연기 쪽으로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오디션을 부지런히 보러 다닌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대학로 소극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험하고 끔찍한 일 등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감독 오빠는 그 변태 소극장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광분하며 그런 놈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벌을 받게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빠, 왜 그때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설마 몸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한테... 저는 망설이다 참고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빠는 한참 망설이더니 그간의 사정을 제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감독 오빠가요. 사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뒤 바로 그 주의 첫 주말에 보육원에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제가 보고 싶었고 빨리 영화도 촬영하고 싶어서 일정을 앞당겨 더 빨리 보육원으로 오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오빠는 집이 부자라서 그때도 자신이 모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서 차가 폭발해버렸고 그 화염 속에서 오빠는 화상을 크게 입은 데다 무릎 아래를 크게 다쳐서 목발 없이 걸어다니기 힘든 장애인이 되어버렸대요.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재활치료를 받는 데만 3년이 넘게 걸렸다 하더군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망가져버린 몸으로 네 앞에 나설 자신이 전혀 없었어. 화상 입은 얼굴에 못쓰게 된 두 다리를 하고 너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아서 두문불출하고 10년 동안 집에만 박혀 살았어.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원망이나 화풀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든 순간을 보내면서 가끔 감독 오빠가 생각날 때 아, 그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부잣집에서 사니까 나 같은 건 있고 혼자 참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원망을 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니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지더군요. 감독 오빠는 저를 성폭행하려고 한 소극장 대표를 찾아서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밑으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화려한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찾아가 대표를 협박하는 바람에 그 소극장 대표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요. 소극장 문 닫고 대표직 사임하지 않으면 당장 고발하겠다는 엄포에 그 소극장 대표는 이제는 연극 일을 안 하나 보더라고요. 소문을 듣자 하니 저 말고 다른 신인 여배우에게 몹쓸 짓을 해서 밑으로 고발당해 현재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는 접했습니다. 감독 오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 칩거하면서 본인의 원래 꿈인 영화감독 일은 하지 못했지만 대신 시나리오 작가업은 계속 해왔더군요. 필명으로 개봉된 작품만 4작품이 넘었어요. 그 중에 한 편은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을 해서 오빠는 영화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안에 가진 돈이 많아서 영화 투자 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당장 영화에 출연시키겠다고 성화했죠. 저는 일단 오빠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 곁에서 그 옛날 보육원에서 연기 수업 받던 것처럼 한 작품 한 작품 읽어주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렇게 오빠를 간병하면서 읽은 책들이 수십 권에 이를 쯤 오빠와 저는 그동안의 작업을 녹음해서 오디오북으로 출간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디오북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전문 성우로 활약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목소리도 좋고 연기도 잘하는 성우로 나름 높은 몸값을 받으며 업계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감독 오빠가요, 교통사고 당하면서 화상을 크게 입어서 한쪽 눈 시력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한쪽의 시력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서 오래 뭔가를 읽는 일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자신이 작업하는 영화에 출연을 권유해도 한동안 제가 곁에서 줄창 책만 읽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낸 오디오북이 성공을 거두고 또 그를 발판으로 제가 나름 이름 날리며 성우로 활동하게 된 것도 너무 벅찬 일인데 최근에 더 큰 경사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감독 오빠가 하루는 휠체어를 타고 바깥 나들이를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차를 타고 그냥 근교로 나들이를 가자는 말인 줄 알았어요. 가는 동안 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졸았는데 도착해보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보육원 앞이더군요. 그 옛날 함께 보냈던 여름방학에 자주 둘이서 쏘다니던 근처 숲길에 차를 세우더니 저한테 청혼을 하더라고요. 부족하고 몸도 많이 불편하지만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흔쾌히 오빠의 청혼에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감독 오빠를 더 이상 오빠라고 부르지는 않는답니다. 다음 달이면 오빠, 아니, 남편과 저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막달이라 아이의 성별도 이제는 아는데 아들이라고 하네요. 오빠를 꼭 닮은 해사한 웃음에 착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답니다. 출산하고 나면 바로 복귀작도 하나 정해져 있어요. 남편이 시나리오를 쓰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 작품인데 큰 역할은 아니지만 나름 비중 있는 조연이랍니다. 역할이 김밥집에서 일하는데 김밥을 너무 빠른 속도로 맛있게 만들어서 금손으로 불리우는 여자래요. 김밥을 말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요즘은 부름배를 하고 매일 김밥 싸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출산을 하고 몸조리가 끝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능숙한 솜씨로 김밥 마는 장면을 소화하려면 아마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하루 종일 김밥 마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점심나절쯤 되면 제가 만 김밥이 한 50줄은 넘어가는 요즘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김밥이 맛도 좋아져서 제가 만든 김밥을 근처 보육원에 무료로 가져다 주고 있어요. 파는 김밥과는 다르게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 맛이 다르더군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고 혼자 오랫동안 살면서 집밥 맛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제가 음식을 좀 해보니 집밥의 위력이란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연습 삼아 싼 김밥이지만 이걸로 저처럼 엄마 정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엄마 손맛 깃든 김밥으로 무료 봉사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요즘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순산하고 빨리 즐겁게 영화도 촬영하고 또 돌아와서 남편을 위해 열심히 책도 읽어줘야겠죠? 요즘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편과 아이라는 가족의 울타리도 생기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제가 가고자 하는 일을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애처가라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건 그저 조금 특별한 목소리. 부모도 없고 천에 고아였던 제가 이렇게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그토록 원하던 배우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때 상경에서 반지하 원룸을 전전하며 번번이 오디션에 낙방할 때 또 소극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험한 일을 당하고 꿈이 완전 좌절당했을 때 잠깐이지만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뭔가를 원할수록 꿈이란 건 멀어져 가고 제 곁에는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는 걸 포기해버릴까 나쁜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버텼더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더니 그래요. 살고자 하는 끈을 놓지 않았더니 이렇게 웃으며 행복한 날도 다 오네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쉽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쉽게 안이해지거나 거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 끝 불행, 계속 불행이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어달라고 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요즘은 책을 읽을 때 부쩍 잔소리가 심해진 남편입니다. 거기서는 감정을 좀 더 살려야지. 그 부분에서는 너무 웃음소리로 말하면 안 돼. 좀 절제해서 읽어야지.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과거의 그 수많은 순간을 얼마나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가. 그때의 사무치고 힘들었던 감정들을 생각해요. 살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라 생각해서 자꾸만 희미해져가는 얼굴을 허공 속에 되새겨보곤 했는데 지금 버젓이 살아서 내 곁에 숨쉬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행운인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짜증났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아마도 감독 오빠 남편은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도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부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순간 속에 계시기를 기원하며 긴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